안녕하세요. 소멸위기의 지방도시는 어떻게 명품도시가 되었나, 그리고 인구 소멸과 로컬리즘 책을 쓴 한양대학교의 전영수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가 이 두 권의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상 공부하는 사람이라 간단하게 좀 그래프를 그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굉장히 많은 성장을 담보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가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현재가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고도 성장, 고성장을 했고요. 지금은 뚝 떨어지면서 이제 저성장이 된 거죠. 제가 이 책을 왜 썼을까의 가장 중요한 논리 맥락은 지금 현재 서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하는 방식으로서, 선택지로서 이렇게 갈 것이냐, 이렇게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 같아요. 자, 그렇다면 과거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성장을 했는지에 대한 특수성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아마 독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 경제, 한국 사회의 지난 경로, 성장 경로라는 것은 대단히 독특하고요. 동시에 굉장히 압축적인 성장들을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전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오로지 있었던 게 바로 인구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인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최근에 이제 65세에 진입한 58년 개띠로부터 상징이 되는 베이비 부머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전후에 이제 거대한 물량의 인구가 공급이 됐고요. 이게 또 개발 경제 초기다 보니까 몸값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쌀 수밖에 없어요. 몸값도 싼데 덩치는 많고요. 또 그중에 상당 부분은 또 우리 소위 그 대학을 들어가는 우수 인재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인구를 통해 가지고 바로 노동이 된 거죠. 노동이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열심히 일하시면 세금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캐피탈. 재정, 바로 자본도 쌓여지는 구조로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할 수 있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당시는 우리가 연구 주제, 우리 연구와 관련돼 가지고 크게 우리 R&D 비용을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보다 미리 이 성장 구도를 겪었던 선진국의 경제 모형을 그대로 추격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한 효과가 있었죠. 조금 어렵게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성장이라는, 역기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쳐다만 보면서 이걸 그대로 따라만 가도 사실은 굉장히 쉽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한 100년 이상 걸렸던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이 성장의 경로를 한국은 사실상 짧게는 4-50년 안에 달성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제 고도 성장의 성장의 흐름을 깨는 최근의 흐름인 것이죠. 자, 문제는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선진국 병이라고 얘기되는 일반적인 병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보통 바로 저성장이라는 거죠. 선진국이 2% 이상 성장을 한다. 이건 선진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선진국에서는요 1%에서 2%, 맥산 2% 이하까지 떨어져야 사실은 성장이 끝났다. 그래서 선진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이 저성장이 돼버리면요 당연히 재정도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성장과 재정난은 늘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쌍둥이 같은 흐름인 것이죠. 자, 문제는 뒤늦게 뛰어든 한국이 현재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는 선진국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게 선진국이고요. 이게 한국이에요. 자, 이게 왜 차이가 발생했을까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하나 더 붙는 인구병의 이슈입니다. 자, 인구병을 분해하면요. 한국은 현재 0.70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요. EU나 OECD 같은 경우는 현재 1.6명 수준에 갖고 있습니다. 결국 선진국들은요 1.6명 수준이라는 얘기는 이미 위험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뒤늦게 뛰어든 한국이 선진국을 이미 추월을 했고 추월하면서도 사실은 격차가 절반 이상 떨어지는 0.7을 만들어냈죠. 즉 성장도 안 되고요 재정도 악화됐고 이 과정 속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도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 상황은 지금 현재 한국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현실 진단을 했으면 우리가 이제 앞날을 만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우리의 선택지는 두 가지라고 표현했죠. 계속해서 인구는 어차피 줄어들고요 성장도 잘 안 될 테고 또 재정도 악화되는 이 트릴레마의 공간 속에서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는 이 혁신의 모형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책을 쓴 가장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과거 우리가 성장을 할 때 보편적으로 봐왔던 게 바로 노동, 자본, 그 다음에 뭐 기술, 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생산의 뭐 여러 요소라고 표현된 이런 것들인데 이게 전부 다 상황이 나빠졌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성장을 해야 될 취지와 당위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갈까요? 선진국도 이미 이렇게 갈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선진국은 요 두 개만 저성장과 재정난만 있는 상황인데 한국이 지금 현재 인구병까지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이 뒤를 추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오히려 선진국이 현재 한국을 추격하면서 후발자의 이득을 노리려고 하는 상황.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슈를 보면요 서구 선진국에서는 한국의 인구 문제를 특집 보도로 내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들이 곧 뒤를 이어서 1.6에서 0.7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마치 한국을 테스트베드 식으로 쳐다보면서 주목하고 또 그 내용들 판단들에 대한 내용을 분해하면서 자기네들한테도 잘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따지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인구 그러니까 오너스의 상황이죠. 사실 이게 인구 보너스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이게 인구 오너스 때문에 만들어진 상황이라면 우리의 선택지는 인구 보너스를 활용해야 되는데 인구 보너스가 더 이상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우리 주어진 길은 인구 오너스는 확정적입니다. 인구 오너스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인재 보너스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인구 줄어드는 거는 대세입니다. 흐름입니다. 다시 한번 반전시키기는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줄어든 인구가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 바로 인구 물량이 아니라 양적 요소가 아니라 질적 요소로서 소위 성장의 가능성의 단어들, 바로 인재로 키워내는 방법, 바로 생산성 혁명이라든가 부가가치와 관련되어 있는 가능성들을 타진을 해야 되겠죠. 이 가능성을 가져가야 될 게 뭐냐라는 건데, 이때 투입돼야 될 인재가 과거와 다르진 방식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바로 인재가 되는 거고요.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노동도 이미 바뀌었고요. 줄어든 질적 노동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인재형으로서의 전환이고요. 자본도 실제 우리나라가 진짜 자본이 없을까? 우리나라가 자본적 국가가 아닐까? 아니요. 이것도 상식 고정관념의 파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고요. 마지막 이 노동과 자본이 만들어내는 소위 이제 그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좀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만, 소위 규제라든가 기술이라든가 혁신의 단어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두 개가 줄어들어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이 세 단어를 합치면 공통 분모가 바로 로컬이라는 단어로 귀결이 됩니다. 즉 과거에는요, 이렇게 성장했던 거는 바로 수출을 주도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제조 중심을 갈 수밖에 없었고요. 제조를 해서 수입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수출을 주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라 안에서 팔려고 우린 제조한 게 아니에요. 초기 단계에. 당연히 이제 해외를 찾아가야 되니까 수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조와 수출은 늘 같이 갑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할까요? 대기업이 했어요. 이 제조 수출 대기업의 모형이 바로 요소 투입형의 자본주의의 한국적 특수성. 이게 이렇게 고도 성장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흐름. 근데 지금 이미 다 끝났습니다. 제조, 전체 선진국 중에서요, GDP에서 제조업이 20% 이상 차지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국조차도 GDP에서 제조업 비중은 20% 이하예요. 근데 유독 한국은 이 모형, 과거의 모형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GDP 중에서 제조업 비중이 여전히 2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가 좀 흔들리거나 수출이 흔들리거나 대기업이 흔들리면 낙수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나쁜 악순환의 효과들을 내수 쪽에서 다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뛰어넘을 방식은 결국 요 세 가지 새로운 투입 요소들이 전제된 공통의 차원으로서 로컬, 바로 제조가 아니라 바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고요. 수출이 아니라 내수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내수가 중심이 되는 거고, 이게 대기업이 아니라 강소, 중소, 유니콘 기업들이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결국 과거에 만들어졌던 제조, 그 다음에 수출, 그 다음에 대기업의 이 모형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요게 전제가 됐던 게 바로 인구 때문에, 과다한 인구 때문에 발생을 했는데, 이 과정이 깨지면서 이거 자체도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바로 보완이자 대체제로서 제조가 아니면 서비스가 될 거고요. 수출이 아니라 내수가 될 거고요. 대기업이 아니라 강소기업, 유니콘 기업들이 될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공통의 바탕이 바로 로컬이라는 단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구 문제를 왜 알아야 되는지는 너무나 쉽고 당연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가능성, 현재 이 고비 사회에선 우리의 선택지가 위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밑으로 빠질 것이냐에 대한 선택은요, 정부든 기업이든 가게든 사실상 거의 모든 경제 주체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심오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냥 흐름만 타면 이 정도 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앞으로의 행보 앞에 한국이 가장 먼저 서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 포인트를 타개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로컬이라는 단어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로컬에 대한 가능성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을 것이야, 또 5천만 인구밖에 되지 않으니까 시장이 작을 것이야 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쩌면 과거의 고정관념에 불과한 것이고요. 결국 수출, 제조, 대기업이 만들었던 모형을 적어도 대체가 어렵다면 보완하는 포트폴리오의 가능성으로서는 사실상 로컬의 중심이 되어 있는 서비스와 내수와 강소 유니콘 기업들에 대한 주목들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것들이
적절하게 시소 타듯이 포트폴리오를 맞춰줄 때 사실은 외생적인 외부의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 경제의 독특한 건강한 지속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요소 투입, 단순한 양적 인구를 넣지 않아도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새로운 이 모형은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요소 투입형의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이른바 신자본주의의 한국형 선행 모델로서도 제격이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로컬을 알아야 되고요. 로컬에 대한 재구성을 달라진 인식과 새로운 혁신의 실험으로 끊임없이 성공 신화를 만들어낸 이유는 사실상 짧게는 우리의 활로이기도 합니다만 길게는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인류의 새로운 자본주의 모형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최근 이 두 가지에 대한 선행의 사례로서 일본의 분석을 8가지 지역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냈고요. 그것들이 사실은 똑같은 이란선 쌍둥이처럼 한일은 많이 닮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차별 포인트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들을 이론이 아니라 현실 차원에서 일본과 비교하면서 인구 소멸과 로컬리즘이라는 책에서는 한국적인 상황들을 여러 상황을 통해 가지고 좀 기술을 했고 피력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책의 가장 중요한 맥락은요. 지금까지 한 얘기에 대한 정리와 함께 앞으로 가야 될 것들에 대한 큰 방향성으로서 로컬이 갖는 의미를 이론뿐만이 아니라 현실과 함께 구제도와 신변화를 같이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매칭을 시켜주는 작업으로서 고민을 했다는 게 아마도 다른 책과의 차별적인 포인트인 것 같고요. 결국 이 두 가지 책은 단순하게는 우리의 앞날이지만 길게는 인류의 다음 행보를 결정할 수도 있는 작은 힌트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2024년 현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 두 책을 통해서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또 준비를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